네, 영블리의 비밀노트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금주 이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흐름은 어땠나요? 이번 주는 이제 뭐 국내나 미국이나 다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증시, 특히 한국은 변동성이 엄청 한번 컸었죠. 네. 3,100도 한번 깰 정도로 변동성이 컸고, 사실 근데 미국은 변동성 크지 않았는데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세제 개편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뭔가 확실한 답을 지금 안 내놓고 있죠. 좀 늦어지는 느낌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좀 가장 좋았던 섹터가 원전주인데, 뭐 아시겠지만 원전 뭐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뉴스가 안 좋다 보니까 원전주가 막 급등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 방산이나 또 조선이나 화장품 같이 잘 달리던 이제 주도주들이 주 초반에 굉장히 많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지수가 좀 많이 변동성을 보였지만, 근데 주 후반에 또 약간 반등을 하면서 조금 진정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미국은 이제 좀 증시가 부진한 게, 이게 연준 위원들이 갑자기 좀 매파적인 발언을 좀 쏟아내고 있어요. 물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좀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를 했고, 거기에 AI 버블 논쟁 이게 또 다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좀 부진했고, 경기 방어주는 좀 이제 코카콜라 같은 그런 기업들은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에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그 구윤철 기재부 장관의 PBR 그 10배 발언이 정말 이제 투자자분들한테는 사실 좀 분노를 좀 샀거든요. 참 이유를 짐작하기도 어려운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너무 이제 기재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건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많은데, 이 소식은 사실 중시에는 별로 안 좋게 작용한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제 시장이 좀 부담이 됐었고, 그 다음에 해외 이슈 중에서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인수를 논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분도 인수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좀 이게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그런 이제 반도체 지분 인수 관련한 그런 논의들도 좀 있어서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이제 마지막 주 좀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증시는 좀 힘이 빠진 상태로 좀 어려운 한 주가 좀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8월 들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다 좀 빠지는 부진한 흐름인데, 미국 증시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AI 버블 논란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이제 뭐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표적인 팔란티어는 주가가 $40도 비싸다 이런 보고서까지 나왔거든요. 이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의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이제 AI 버블이니까 AI 기업 팔란 얘기인가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사실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AI 이제 본인도 투자를 더 하겠다 그랬어요. 수조 달러 더 투자는 하는데, 현재 AI 투자자들, 여기서 말하는 AI 투자자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M&A 할 때,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많잖아요. 근데 오픈 AI 출신들이 독립한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지금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나 좀 버블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게 거래되는 거 아니냐, 그 기업들이. 그렇게 좀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샘 알트만 말고도 이제 많은 뭐 레이달리오 브리지워터 창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지금 어쨌든 AI 기업들 좀 비싼 것 같다, 또 이렇게 또 언급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버블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계속 있어 왔죠. 올해 뭐 2월에 딥시크 쇼크 터졌을 때도 그랬고, 그걸 이제 견디면서 시장 뭐 AI 기업들의 좀 주가 올라왔는데, 지금 많이 오른 상황에서 또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에 좀 부진하게 좀 이제 악재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 가지가 AI의 가장 뭐 버블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가장 비싼 기업은 팔란티어잖아요. 그렇죠. PER이 뭐 200배가 넘으니까. 근데 시트론 리서치는 이제 공매도로 유명합니다. 약간 의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지만, 뭐라고 했냐면 오픈 AI랑 비교하면 주당 $40도 좀 비싼 것 같다. 지금 약간 그 공매도 세력에 연관된 보고서들 실제 있겠죠? 많아요. 미국은 공매도 보고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팔란티어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지금 뭐 AI 버블 논쟁 터졌죠. 갑자기 이런 데서 막 보고서 오픈 AI보다 비싸다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40도 비싸다고 하니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는데, 사실 근데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오픈 AI랑 팔란티어는 달라요. 같은 AI 맞는데 오픈 AI는 생성형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제공, 그걸 이용해서 돈 버는 회사가 팔란티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게 경쟁 회사는 아니에요. 서로 이제 약간 공생관계에 있는 회사들인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오픈 AI가 더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챗GPT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엄청 많죠. 네, 그리고 점점 진화를 하고 네. 있죠. 근데 팔란티어의 경쟁자는 사실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딱히 없어요. 그래서 독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밸류가 높은 게 당연하고 직접 1대1로 비교해서 이걸 공매도 이렇게 리포트 쓴 건 사실 누가 봐도 합리적이진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싼 주가에 이제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확대 해석이 돼가지고 좀 이제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 나왔지만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나스닥은 좀 실 구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저점 대비 40% 올랐어요. 지수만. 엔비디아가 2배 올랐고. 네. 그러니까 뭐 쉬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구간에서 빌미가 좀 있어야 되니까 좀 빠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면서 좀 빠졌는데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버블은 샘 알트만이 버블이라고 해서 버블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쵸. 버블은 누가 만들죠? 여러분이 만들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이제 못 참겠다.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옛날에 99, 2000년에 그 IT 버블도 네. 한번 있었고 그 각종 그 코로나 때 버블도 한번 터졌을 때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포모라 그러죠, 보통.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버블이 형성되는 거지 뭐 누구 유명한 사람이 버블 얘기한다고 버블이 형성되는 건 아닌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개인 투자분들이 흥분하는 현상은 없어요. 좀 투자자가 늘긴 했고 네. 그 투자금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흥분까지는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흥분해서 정말 뭐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거나 우리나라도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래서 그런 버블은 대부분 그런 형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분들이 얘기했다고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방향은 여전히 우상향한다. 다만 이제 좀 제 생각엔 단기적으로 좀 조심하자. 약간 그런 측면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제 개편 불확실성, 그다음에 조선방산 원전까지도 네.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장관의 PBR 발언. 네. 그러니까 한국 증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일단 올라간 이유는 그 정부 정책 기대감 때문이에요. 당연히 이제 그것 때문에 2,600에서 3,200을 갖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KPI라고 그러죠, 보통. 네. 이렇게 목표죠. 그 5천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밑에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재부 장관이 그 KPI를 알고 있는데 PBR을 모른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그 뒤에 참모진이 그걸 오히려 알려줬는데 그것도 잘못된 수치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PBR 10배,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죠. 진짜 이거 진정성 있는 정책이 맞냐. 진짜 코스피 5천 보내는 거 맞을까? 투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좀 배신감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로는 5천인데 진짜 밑에 공무원들은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의심들을 좀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발언 다음 날 실제로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많이 팔아버렸어요. 제가 그때 그 장중에 기억하기로는 4천억 정도를 그냥 순간 쏟아버려가지고 지수가 3,100이 깨진 날입니다. 근데 그날 원전 악재까지 터져가지고 이제 같이 결합돼서 그냥 3,100이 터지는데 보통 이렇게 장이 급나가면 개인 투자분들은 원래 사시거든요. 근데 폭 나가는데 주식을 던져버리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실망했다는 얘기예요, 뭔가에. 근데 그 기재부 장관의 발언에 아마 좀 실망한 게 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이걸 바로 잡으려면 정부가 바로 잡아줘야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는 아마 확정을 한다고는 하니까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선방산 변압기 원전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거 맞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 공교롭게 악재들이 막 여러 개가 터지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일 컸던 건 이제 원전 뭐 이슈였죠. 뭐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원전에 대한 이제 이런 좀 그 안 좋은 소식들이 결국엔 뭐 원전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 이러면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악재가 사실 좀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을 좀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축인 정부 정책 실망, 또 한 축인 주도주에 대한 약간 상처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시장이 흔들렸는데 근데 이거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방향이 바뀐 건가 이제는? 이제 이 고민이거든요, 사실. 근데 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이제 2달 지났는데 이제 저희 5천 안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분명히 왜냐면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방향은 그쪽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신다면 이번 급락은 파는 게 아니라 비중 확대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고 아까 원전이나 조선방산 변압기 악재 맞습니다. 악재들이 나왔는데 그 악재들이 결국엔 대세를 무너뜨릴 악재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여전히 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그런 이제 좀 조정은 나오겠지만 방향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오히려 이렇게 3,000 근접할수록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도망가시기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좀 담아가는 전략도 저는 좀 괜찮다. 다만 좀 뭔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은 뭔가 좀 이제 마땅한 게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머니올라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네. 왼쪽에 PBR하고 PER은 주가를 평가하는 네. 기준이고요. 오른쪽 ROE랑 EPS는 이익을 평가하는 네. 기준으로 저는 이렇게 잡아놓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자본 중심, 아래쪽은 주식 중심으로 해서 피규어를 이렇게 요 표를 좀 기억하시면은 네. 헷갈리지 않고 네, 발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보조금 주는 대신에 지분을 인수한다고 했고 여기에 삼성전자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이게 인텔 지분 인수하는 건 문제될 건 없어요. 뭐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해운사나 이런 게 힘들어졌을 때 옛날에 하나오션도 그랬죠. 그 정부가 산업은행에 지분 투자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텔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사실. 네. 그래서 뭐 인텔 하는 거야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갑자기 TSMC랑 삼성전자 지분까지 가져가겠다. 이건 이제 문제가 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그 보조금 대신에 지분으로 가져간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 보조금이 47억 5천만 달러고 TSMC가 66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지분의 1.6% 정도가 돼요. 그럼 이재용 회장이 1.6% 갖고 있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지분이 이제 미국이 가져가는 지분하고. 그래서 물론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서 또 간접 지배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직접 비교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게 맞는 거냐.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만큼 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이 얼마나 중요하면 지분까지 가려고 할까. 이걸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적인 이제 안보 측면에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으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미국에 있는 공장 가치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나 이제 대만 입장에서 봐서 이거는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그 주권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주권을 또 이게 침탈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반대로 해석을 하면 경영권 간섭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걸 빌미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경영 활동에 약간 의사 결정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오늘 이제 저희가 방송 찍는 이 시간에 갑자기 속보가 나온 게 뭐냐면요. TSMC가 뭐 물론 뉴스니까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66억 달러 받는다고 했잖아요. 요거 대신에 요거 그냥 돌려주겠대요. 보조금 안 받겠다. 보조금 안 받겠다. 지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돌려줄 테니까 지분 우리 거 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대만 정부 입장에선 미국에 이거 지분 주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지금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게 지분을 이렇게 야금야금 또 가져가 버리면 예, 굉장히 이제 대만 입장에서도 이게 곤혹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삼성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인텔은 맞아요. 인텔은 백악관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맞고, 나머지 기업들은 러트닉 상무장관의 약간의 의견이 좀 일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 의견에 대해서 일단 트럼프도 좀 좋아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입김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국가 대 국가 간에 정말 반도체는 너무나 중요한 산업이니까 지분 투자를 만약에 했을 때 만약에 하게 되면 엄청 그 조항들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경영권 간섭을 하면 안 된다거나 그런 걸 명확히 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히 지분만 가져가면 상당히 좀 문제가 또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TSMC가 반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이나 이런 뭐 TSMC의 지분 인수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속내가 좀 드러난 것 같아요. 반도체를 좀 가지고 가고 싶은, 자기네가 못하니까 그렇죠. 그건 확실히 좀 드러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삼성전자한테 보조금을 47억 달러를 주게 돼 있는데 현재 그건 그냥 받는 거잖아요. 네, 받는 근데 거죠. 지분은 그 돈을 주고 그만큼 지분을 갖고 가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냥 받던 돈을 지분을 주고 지분을 파는 느낌인데, 지분을 파는 거죠, 대신에. 어쨌든 그냥 받을 돈을 지분 주고 갖고 오니까 손해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지분을 줘야 되니까 당연히 손해가 될 수도 있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현금으로 측면에서도 어차피 그냥 지분 안 줘도 받는 돈이잖아요. 받는 돈인데
그거 대신에 지분 주고 받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나 TSMC 입장에서는 현금 이게 측면에서 보면 약간 불공평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거래할 때 뭔가 불공평한 게 정상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주기로 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줄 돈을 지분 주면 준다로 바꾼 건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아마 삼성이나 아까 TSMC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바에 우리 보조금도 안 받겠다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만큼 지금 아마 요 방법으로 수행하기는 좀 쉽지 않고 사실 뭐 이게 신규로 지분 투자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규로 만약에 뭐 우리가 돈 주고 하겠다 이러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받을 돈을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또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그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니까 여기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재명 회장도 가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좀 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또 이제 순환을 겪고 있는 파트가 비만 치료제입니다.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까지 다 그 임상 결과가 좋지 않아서 하락을 했는데 이번엔 바이킹 테라피틱스 한 3위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는 업체인데 여기도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시장은 커지는데 주가는 이렇게 모두 떨어지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주가가 오른 것도 있고요. 이제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임상이 잘 될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는데 임상 데이터들이 이제 생각보다 아예 안 좋다가 아니라 예상을 이제 빗나가는 이제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다 각각의 이유는 있어요. 노보노디스크는 일단 복제약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소송 건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기업들한테. 너네 왜 이렇게 따라했냐. 그게 있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그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출시가 됐죠. 그래서 오픈런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노보노한테는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죠. 이런 경쟁 우려가 있고 일라이릴리는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효능이 아주 낮은 건 아닌데 시장의 눈높이엔 또 못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구용 치료제까지 가는 길이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 부분이 있고 바이킹 테라피티스도 체중 감량은 좋았어요. 13주차 복용하면 마이너스 12.2니까 경구용 치료제가 이 정도 나오면 13주차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능을 택한 결과가 부작용으로 나오니까 그럼 이거 쓸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바이킹은 꾸준히 그 보던 기업이거든요. 그 바이오 쪽에서 비만 치료제. 근데 이상 A까지도 괜찮게 나왔고 해서 이번 보통 그게 다른 방향으로 흐르진 않는데 12% 이상의 감량이 나왔는데 이탈자가 20%가 넘는 그런 임상 결과는 제가 근래에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타입 부작용 나오면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이킹 테라피에 표고한 건 아니고 다시 조절을 해서 아마 이제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근데 또 부작용을 줄이면 성능이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생각해야 될 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주사제가 효과가 확실히 셀 수밖에 없어요. 불편해도.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좀 중증 비만이나 그런 좀 이제 치료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사제를 쓰는 게 저는 앞으로도 맞다고 보고 반면에 이제 경구용은 효능이 좀 떨어지잖아요. 대신 간편하니까 좀 이제 중증은 아니고 내가 이제 몸을 좀 관리한다는 측면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 경구용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매일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중증 비만에서 좀 경증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치료를 해서 그런 분들은 사실 주사 맞는 것보다는 이제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서로 보완해서 가는 게 맞는 거지 뭐 이게 경구용 나와서 이제 주사를 없애버리고 이런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건 아직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과정에서 경구용은 아직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는 급등락하겠지만 그래도 이 대표적인 세계 회사가 하는 방향은 저는 맞다고는 생각하니까 결국 다음에 나오는 이제 임상 데이터가 좀 중요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비만 치료 시장. 노보노디스크는 그 위고비가 지방 간염 치료제로도 허가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와서 약간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간은 그거잖아요. 지방에 간이 계속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간경화가 발생하는 그런 질병인데 요거에 이제 그 보통 이제 알코올 섭취할 때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요건 이제 알코올 섭취하지 않았는데도 뭐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MASH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이라고 하는데 요거 치료제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FDA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대단하냐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잖아요. 위고비로 대사 이상 지방 간염도 치료가 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하면서도 이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적응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임상을 했더니 효능이 되게 좀 잘 나왔고, 그러면 이제 이 비만 치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요거 먹으면 내가 대사 이상 지방 간염도 이거 예방도 하고 치료도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츠하이머라든가 이런 걸로도 확대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확산되는데 그 첫 단추를 되게 잘 깬 거죠. 노보노디스크 입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좀 달성을 했고, FDA에서 두 번째로 어쨌든 승인을 받은 치료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요거 관련해서 한미약품하고요, D&D 파마텍이 지금 임상을 하고 있어요, 실제. 대사 이상 지방간염 치료제를 임상하고 있고, 요게 시장이 미국에서만 지금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2,200만 명이나 된대요.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만 치료제 확장에도 좋고, 요걸 또 직접 타겟해서 만드는 국내 기업들도 있으니까 요 시장도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 그 태양광 기업들 주가 좋았거든요. 그 태양광 보조금 지급 정책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원래는 이제 그 착공을 하고 나서 27년까지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프로젝트를. 그래야 보조금 주는데,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 그 착공 들어가서 이게 전체 프로젝트 자금에 뭐 예를 들면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5%. 100억에 5%면 5억이잖아요. 5억까지는 투자를 일단 먼저 해놔야 돼요. 그러면 4년 안에만 만들어지면 돼요. 그럼 마감 시한이 2027년이 아니라 네, 더 들어가서 5% 쓰면 4년까지는 보조금을 그러면 준다. 이제 보통 4년이면 대부분 완공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7년은 너무 촉박하니까.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착공을 26년 7월 전까지만 하면 돼요. 26년 7월 전까지 착공을 딱 스타트를 끊으면, 그럼 그때부터 4년이면 2030년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늘어나니까 그럼 보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주 초반에 이 뉴스 때문에 어쨌든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번 재무부의 발표는 예상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었고, 다만 주후반에는 또 좀 이게 좀 악재였던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를 해버렸어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 태양광과 풍력 때문에 농지가 파괴되고 전력 비용이 주마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신재생 하지 말고 화석연료 빨리 써라, 이렇게 또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또 퍼스트 솔라부터 해가지고 이 얘기가 나오니까 풍력회사 막 주가가 주후반,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분위기 좋아서 올려놨는데 주후반에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너무,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신 분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 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요. 막 정책이 보조금을 이거 생각보다 좋은데 이랬다가 트럼프가 또 말 한마디로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니까 정말 지금 대응하기 힘든. 그래서 정말 좀 어렵지만, 이미 좀 태양광이나 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는 트럼프 당선 이후로는 사실 안 좋았어요. 그렇죠, 계속 정책 안 자체가 안 좋은데 좀 최악은 지나가는 분위기였는데, 또 여기다가 이렇게 쐐기를 또 박아버리니까 쉽지 않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회사들이 로비는 계속 하고 있대요. 재무장관한테. 아니, 데이터 센터 이거 운영하려면 이 태양광 없으면 안 된다, 로비는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번 변동성이 또 끝나면 좀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태양광도 중요한, 미국에서는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지금 많은 데이터 센터가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써요. 실제로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는 차지하겠지만, 트럼프의 어쨌든 이런 좀 발언 자체는 계속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내년 국제유가를 47.8달러까지 하향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유가가 40달러면은 잘 상상이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숫자거든요. 40달러. 지금 60달러에 이제 좀 약간 멈춰 있는데, 여기서 40달러면 사실 이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은 맞아요. 그렇죠. 유가 떨어지길 되게 원해요. 그래야 물가를 관세 때문에 오르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어쨌든 이걸 내놓은 이유는 생각보다 공급 강이 심할 거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가 공급 전망을 했는데, 원래 당초 미국 에너지정보청도 4월부터 지금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보다 좀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아니, 증산해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막 증산은 안 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전망에서 오펙 플러스의 생산 전망을 하루 60만 배럴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5월 달에 일 410만 배럴이 좀 공급 과잉인데, 이대로 되면은 8월로 이제 넘어가면 일 160만 배럴까지 올라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160만 배럴이 석유 재고가 이제 매일 쌓이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몇억 배럴이 쌓여버리겠죠. 그러면 수요가 안 늘면 당연히 공급 과잉 때문에 유가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뭐 휴전을 한다 안 한다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전쟁이 더 확산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휴전이 된다면 러시아에서도 원유가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유가는 더 빠지겠죠. 사실 공급이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이 8월 이번에 전망을 바꿨어요. 유가 저점을 내년에 4월에 이제 40달러대까지 좀 내년 4월에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배럴당 45달러까지 떨어질 것 같다. 이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석유 재고가 지금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거기다가 오펙 플러스만이 아니라 브라질, 카자흐스탄, 가이아나 등도 증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만약에 우려가 커지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유가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경기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서 공급 이슈로 일단 유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게 지금 미국 측에서 나왔고 이 데이터는 오펙 플러스의 데이터를 근거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최근에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가 사이가 좋아요. 좋다는 얘기는 트럼프가 입김을 계속 저는 넣고 있다. 증산해라. 네.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말을 좀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바꿨잖아요. 사우디가 원래 증산에 반대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증산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 보고서가 우리가 그냥 저러다 말겠지가 아니라 의외로 신뢰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비행기도 사주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가 40달러 시대가 올 수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연히 에이 설마 가겠어가 아니라 갈 가능성도 배제는 하지 말자. 이렇게 저희는 상상이 계속 현실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 유가가 하락할 때 좀 업종을 좀 잘 봐야 될 텐데 당연히 좀 유리한 그러면 좋아지는 건 항상 뭐 한 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항공주고 그다음 석유하고 이제 원유 베이스로 원료 이제 만들잖아요. 정유주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원료로 만드는 석유화학 요새 석유화학 뭐 구조적인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유가 떨어지면 석유화학은 일단은 좋아집니다. 업황 자체가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유가 떨어지면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어져요. 그렇죠. 네,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기술주한테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또 그리고 바이오도 좋아집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안 엮인 데가 없네요. 네, 그래서 유가 오르면 좀 수혜받는 이제 정유주나 몇몇 업종들은 있겠지만 대다수는 좀 어제 경제도 우리나라는 특히 좋죠. 한국은 원유 떨어지면 항상 소비가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승한 업종 가운데 흐름이 좀 더 좋게 이어질 수 있는 주목할 분야가 어딜까요? 사실 이제 이번 주에는 좀 증시가 많이 흔들려가지고 주도주들은 좀 많이 빠졌는데 소외받던 이제 섹터들이 좀 괜찮았거든요. 가장 대표주가 이제 자동차 대표주들을 상승이 좀 나왔는데 뭐 일단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 얘기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갖고 다음 주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주들이 많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건설 대표주는 좀 약간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미 뭐 1월 달에 나왔던 그 원전 합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좀 가긴 좀 쉽지 않아진 건 또 사실이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의 파트너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못하는 게 시공 능력이에요. 원전 시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건설주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래서 다음 주도 한번 건설주들 조금 더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최근 몇 주 좀 쭉 빠지다가 그래도 조금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화장품주들도 좀 단기적인 하락이 좀 진정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반등하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화장품, 건설 대표죠. 이렇게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님이 선정하신 이번 주에 보고서 한번 같이 보시죠. 이번 주는 이제 증권사 보고서보다는 이제 코트라에서 나왔던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리면, 스페인 전력 위기가 남긴 교훈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력기기 개인 투자분들 정말 투자들 많이 하시는데 뭐 좀 좋은 의미가 있는 보고서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재생에너지가 절반 이상이에요. 예, 굉장히 재생에너지가 많고 태양광과 풍력으로 많이 발전한, 유럽에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하면 항상 독일 얘기하는데 독일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 발전 설비의 한 66%가 재생에너지로 발전이 된다. 66%나 되네. 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근데 아시겠지만 25년 4월 28일 낮 12시 33분에 정전 나가지고 뭐 정말 엄청 뭐 충격적인 사건이 좀 발생했는데 5초 만에 스페인 전체 전력 소비 60%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뭐 지하철 끊겨버리고 밤에 뭐 이렇게 핸드폰 갖고 이렇게 하고, 아마 내용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원인 분석 보고서를 일단 발표를 했는데 확실히 전력 계통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전압 제어가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코트라에서 스페인 이제 관련된 대표적 재생에너지 기업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여기 이제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스페인 전력망이 좀 전력 수요와 공급에서 실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공급망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스페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가 많잖아요. 재생에너지 어디에 있냐면 도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저기 뭐 산간 지역이나 뭐 해상이면 바다에 맞아요. 있을 거고. 그리고 태양광도 저기 이제 뭐 평야 지역에, 그렇죠. 농촌 지역이 좀 많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저기 남쪽에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바다.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수도권 쪽으로, 이게 똑같은 거죠, 스페인도. 그래서 전력망 투자를요 앞으로 3배나 해야 된대요. 망이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그 전력망의 핵심은 에너지 고속도로 할 때 설명드렸죠. HVDC, 고전압. 이 전압을 확 올린 다음에 그걸로 빠르게 그 송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요게 지금 스페인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 전력 위기가 남긴 교훈은 뭐냐면, 이런 걸 빨리 안 하면 지금 이제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요는 더 많고 전력 수요는 훨씬 많고, 그리고 올해 엄청 또 뜨거웠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언제 전력 과부하가 또 발생할지 몰라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힘을 좀 많이 싣고 있잖아요. 지금 이 민주당 자체가. 그러면 이게 더 필요한 거죠, 사실은. 예전보다는. 이 전력망 자체가. 그래서 HVDC라든가 ESS 있죠. 에너지 전환.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랑 되게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 이재명 정부가 그래서 AI 에너지 고속도로는 정책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한번 던졌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핵심되는 HVDC. HVDC는 이제 요거 만드는 케이블, 전력 케이블이나 관련된 변압기 만드는 회사, 그리고 ESS 관련, 우리나라 뭐 배터리 회사도 있을 거고, 요걸 조립하는 회사들. 그래서 또 신재생 에너지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전력망 관련돼서 정말 좀 우리한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 그런 사건이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력망도 지금 다시 손 봐야 될 때가 됐죠. 노후화된 것도 상당히 많아서. 자, 영블리의 비밀노트 토요일 순서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는 내일 일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가 HBM4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다. 연말에 대량 생산이 가능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뉴스가 나오고는 실제 하이닉스 마이크론 주가가 그냥 완전히 급락을 해버려가지고 시장에선 그 신빙성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순항이 이재용 회장한테 HBM3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미 좀 너무 늦어버렸잖아요. 4에 좀 집중을 해달라. 하이닉스가 독점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또 끌려다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삼성이 들어오면 이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일단 2차 단계인 PP 단계를 넘어간다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